민족 문화의 발달, 문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파트에 비해서 문화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덜 가셔도 될 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그래서 시대만 조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여러분들이 되시면 될 테니까 부담 없이 여유롭게 한번 수업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대의 문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대의 문화로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한자의 보급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러한 한자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문화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교육기관의 설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수도에 태학이라고 하는 유학교육기관을 설치했고, 이것은 우리가 정치 파트에서 소수일망 때 공부했던 부분이죠.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이제 태학과 수도를 통해서 고구려는 유학교육을 장려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백제를 보시면 백제는 남아있는 교육기관의 알 수는 없는데 당시에는 오경박사라든지 의박사, 역박사라고 하는 박사제도가 있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학문 분야에 능통하고 뛰어난 인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박사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한자가 전래되었고 유학이 아주 발전한 나라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신라를 보시면 신라 같은 경우는 임신년에 2명의 화랑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공부해야 될 유학 경전의 책들을 이러이러한 책들을 우리가 공부하자라는 내용을 새겼던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을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되었던 책들이 상당히 유학에서는 높이 평가되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대 삼국이 유학이 상당히 발달되었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서 통일신라를 보시면 신문왕 때 이 신문왕이 왕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육두품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국학이라는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신문왕은 국학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원성왕 때는 독서산품과라는 게 있습니다. 독서산품과. 원성왕은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왕인데 신라 하대에 공부를 통해서 독서를 하여서 그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그 결과를 세 개의 품으로 나눈 다음에 그 성적에 따라서 관리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를 독서산품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평생의 지위가 결정되어 버리는 이 폐쇄적인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통한 이런 제도는 운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에 그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산품과가 담겨진 이런 정신은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다.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 편찬과 유학의 보급은 고구려는 이문진이 영양왕 때 기존의 육이라는 책을 축소하고 요약해서 신집 5권이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 고홍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근초고왕 때 석이라는, 그리고 신라는 거칠부가 진흥왕 때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역사책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전성기일 때 주로 편찬이 되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기억에 김대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 화랑세기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의 화랑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고, 고승전은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한상기는 한주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한상기입니다. 그래서 김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골 출신이었는데 통일신라의 문화를 이렇게 주체적이고 전통적으로서 이렇게 저술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의 육두품의 유학자로서는 외교 문서에 능통했던 강수가 있고, 한자를 소리나는 대로 표현을 해서 좀 더 사람들이 문자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었던 이두라는 문자를 만들었던 설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디귿에 도당 유학생으로서는 최치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치원 같은 경우는 신라 말에 가장 똑똑하였던 3최 중에 한 명인 이 최치원인데, 최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육두품 출신으로서 당나라에 건너가서 외국인들이 시험을 보는 이 빈곤과에 아주 어린 18살의 나이에 급제를 하여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오히려 더 꽃을 피웠던 인물인데 그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신라로 귀국해서 당시 왕에게 신라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안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셰천이 머물렀던 신라 하대의 경우는 이러한 육두품들의 노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개혁안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 최충원은 산에 은거하면서 말년에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현재 남아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두품은 그래서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의 그 동향을 한번 여러분들 꼭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의 수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불교의 전례와 공인 같은 경우는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버프왕 때 각각 공인이 되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도교를 보시면 도교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런 신선 사상을 믿는 게 바로 도교입니다. 도교는 그래서 영원 불멸의 세상을 믿는 것이고 이 신선이 꼭 거주할 것만 같은 그런 산천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교가 이런 사상이고요. 자, 불교 사상의 발달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에는 일단 원효와 의상과 해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승려 위주로서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려 위주의 공부를 조금 해주시고요. 먼저 원효가 있습니다. 원효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이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모든 중생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원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는 불교의 사상적인 이해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서라고 하는 책도 만들었고 당시 불교가 대단히 여러 정파로 대립되어서 이 분열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사상,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사상이라든지 일심사상을 만든 게 바로 또 이 원효입니다. 그래서 신문화쟁론, 일심사상 봐주시고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원효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의상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건너가서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의 정파를 공부해서 이 화엄종을 우리 통일신라에서 개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의상입니다. 그래서 의상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 중생들의 아픔을 돌보아줄 수 있는 관세음 보살을 믿는 이 관음신앙을 또 펼쳤다라는 점이고 해초의 경우는 직접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건너가서 그 지역을 순례하고 공부를 해서 이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승려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괄호번에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보겠습니다. 선종의 경우는 신라 말기에 유행했던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참선이라든지 실천,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려고 하는 것이고 선종과 반대되는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정은 문자라든지 이론, 경전 중심으로 불교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라 말기가 되면 이 선종이 유행을 한다는 것이고 이런 유행했던 선종 같은 경우는 신라 말에 등장했던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이것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분리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니은의 선종구산, 그래서 전국에 9개의 선종 사찰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선종구산, 구산선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수지리설을 보시면 이것은 신라 말기에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가 전래됐는데 기억의 성격으로서는 도읍이라든지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데 성격이 있고 이것은 이제 중앙만이 아닌 이제 지방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중요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것 또한 호족들이 풍수지리설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자리 잡고 있던 이런 호족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선종과 풍수지리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과학기술 발달은 그냥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만 보셔도 충분한데 가장 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단한 의경, 이것은
불국사의 3층 석탑인 이 석가탑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금속 기술의 발달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백제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3번에 신라에서는 성덕대왕 신종. 요 정도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큰 3번에 고대인의 자치와 멋을 보시면 일단 고분과 고분벽화에서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돌을 계단식으로 쌓았던 무덤인 돌무지 무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총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으로 지속되다가 후기는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고 굴을 이렇게 복도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봉투로 쌓았던 이런 형태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고구려는 그 후기에 변화가 됐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입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입구를 찾으면 바로 들어가서 도구를 하기가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남아있는 유물은 거의 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이 굴식 돌방의 특징은 이 벽면에 당시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벽화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무용총이라든지 강서대묘, 사신도, 쌍용총, 각저총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백제 보시면 백제는 초창기에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초창기의 무덤 형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와 고구려의 지배 집단 간에 서로 유사성이 보인다, 같은 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의 웅진 시기로 가게 되면서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데, 고구려와 다른 특이한 점으로서 백제에는 이 무령왕의 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신라의 경우는 고구려와 백제 좀 다르게 일단 이렇게 관을 짠 다음에 이 관 옆에 이 관의 주인이 썼던 물건들, 이것을 이 껴묻거리 상자라고 하는 이런 관에다가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관으로 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돌을 또 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봉토를 이렇게 한 번 더 덮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과 다르게 입구가 없기 때문에 도굴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이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는 안에 방이 없기 때문에 벽화가 또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신라가 통일난 이후에는 불교가 아주 유행하게 되면서 화장이라고 하는 방법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봉토 주위에 돌을 세운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이 12지 신상을 새기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이 둘레돌의 12지 신상을 조각했던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김유신묘가 있겠습니다. 김유신묘. 네, 이 정도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셔서 삼국의 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의 미음의 탑 보시면 백제 같은 경우는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부여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신라는 몽골에 침입 때 소실되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있고, 벽돌 모양으로 석탑을 쌓았던 분황사 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건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건축에 불국사 석굴암이 있고요. 니은에 보시면 통일신라 때 유행했던 방식이 이중 기단 위에, 자, 탑을 쌓을 때 이렇게 이중 기단을 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이제 하부를 받치고 있는 이걸 이제 이걸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단을 이중으로 쌓고
제가 좀 그림 잘 못 그렸는데 이 위를 3층으로 석탑을 쌓았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통일신라 때는 상당히 3층이라고 하는 건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일신라 때는 유행을 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번에 발해를 보시면은 발해의 수도는 상경이었습니다. 상경. 상경의 경우는 당나라의 장안을 모방해서 이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는 발해 수도인 상경을 보면 가장 외부에 외성을 쌓았고요. 내부에는 내성을 쌓아서 여기에 이제 궁궐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국가가 이때 상경을 하나의 계획 도시로 삼아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길을 하나 이렇게 놨습니다. 이 길을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주작대로. 그래서 이 주작대로는 원래 중국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나라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했구나. 저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상조각과 공예를 보시면 자, 삼국시대에서 고구려는 연가 7년명 금동열애입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백제에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의 삼존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자, 그 제일 밑에 4번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우리 문화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국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서 일본의 고대 문화인 이 아스카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어떠한 것들이 전례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백제 보시면 일본의 그 백제의 아지끼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그래서 한자가 일본에 전래되어 준 사람이 아지끼고 왕이는 천자문과 논어를 전래해 줬고요. 노리사치기라고 하는 승려는 일본의 불교를 또한 전파해 주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담징이라고 하는 승려가 종이와 먹이의 제조 방법을 알려주고 호류사에 금당 벽화를 직접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자는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면서 또한 고구려의 유학 수준을 널리 알렸고 신라 같은 경우는 축제술과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마지막 줄 보시면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1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 아지끼는 백제의 학자로서 일본에 건너가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맞습니다. 자, 나. 해자는 고구려의 승려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나도 맞고요. 자, 다. 해초는 백제유기적으로 최초의 일본의 불교를 전한 승려였다. 해초가 아니라 노리사치계가 되겠습니다. 다는 틀렸고요. 자, 라. 담징은 고구려의 승려로서 일본에서 맷돌, 종이, 먹 등의 제조법을 가르쳤다. 담징은 이러한 것들을 일본에 전달해 준 승려가 맞습니다. 자, 마. 왕이는 호류사에서 금당벽화를 그렸다. 호류사에 금당벽화를 그려준 사람은 바로 담징이었죠. 왕이는 천자문과 논어를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왕인입니다. 그래서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던 거 나라도 조금 구분하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전래됐다. 이것도 조금만 구별을 해 주십시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2번 다음과 같은 유물을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레토기와 철제갑옷 이것은 바로 철이 대단히 많이 생산되었던 가야의 문화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야는 1번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야는 연맹국가에 그치고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박석김이 번갈아 왕이 오른 나라는 바로 신라가 되겠고요. 3번에 한 9년 세력과 항쟁을 거치며 성장했던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4번에 한강 유역의 토착민이 중심이 되어 세웠다. 이것은 바로 백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원효는 불교위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는 대승기실론서, 금강산맥영론과 같은 당시에 불교 이론을 정립하여서 여러 난제들을 해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업적이 큰 승려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이번 최치원은 화랑세기 등을 통해 독자적인 작품 경영을 나타냈다. 화랑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화랑세기는 최치원이 아니라 김대문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에 풍수지리 사상의 유행으로 신라 정부의 권위는 강화됐다. 풍수지리는 신라 중앙 정부가 아닌 이제 지방에 대한 어떤 의미를 키우게 되면서
이제 신라 정부의 권위가 약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지리는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성장했던 이런 호족들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이들의 지지 기반을 닦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되는 것이고, 도교와 노장 사상의 유행으로 귀족들은 더욱더 향락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교와 노장 사상은 유유자적하고 은둔적인, 자연에 귀의하는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향락적인 생활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삼국시대의 분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해의 분묘는 신라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이 돌무지 덧날 무덤이다. 발해 무덤 같은 경우는 거의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돌무지 덧날 무덤이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신라의 분묘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돌무지 덧날 무덤인데 그 대표적인 분묘로서 천마총을 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3번 백제의 고분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굴식 돌방 무덤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있다. 맞죠? 그래서 벽돌 무덤에 이 무령 왕릉이 있다라는 점. 3번에 통일신라의 분묘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굴식 돌방 무덤이며 봉토 주위에 둘레돌을 둘러 12지 신상을 조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처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통일신라 이후에는 화장도 유행하고 둘레돌도 세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11번 보시면 다음은 통일 이전 신라에서 유행한 어떤 무덤의 단면도입니다.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죠? 그렇죠.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정답은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천마도. 13번. 발해 문화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의 언돌과 2번의 연화무늬 기와 4번의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던 발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고, 3번의 주작대로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던 모습과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저 수도인 상경의 주작대로는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십시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적은 무엇인가?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무늬를 새긴 벽돌로, 밑줄입니다. 벽돌로 무덤을 세웠다. 자주 나오고 있는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대 문화를 조금 정리해 주시고, 자, 중세 문화로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문화. 자, 중세 문화는 이제 고려의 문화가 되겠는데, 자, 유학의 발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초기 유학에서 니은의 광종 때 바로 과거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되면서 이제 유학이 좀 더 장려가 되었다는 것이고, 성종 때는 이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것을 이제 바치게 되면서 유학이 고려의 정식적인 정치 이념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으로서 성종 때는 지방에는 향교라는 학교가 있고 중앙에는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다. 조금만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장에 중기에 이제 사학이 융성합니다. 그러니까 향교나 국자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설치했던 학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학이 위축이 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사교육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학당이라는 걸 세우면서 이제 전국에 12개의 어떻게 보면 사교육 기관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국자감이나 향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런 사학 12도에서 공부를 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사학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공교육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관학진흥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 서적포라고 하는 도서 출판 기구도 만들기도 하고, 전문 강좌로서 7개의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기도 했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장학금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양현고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려 후기가 되면
기존의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이제 성균관은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서의 편찬으로서는 자, 동그라미 3번에 중기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는데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의 이 김부식은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 유학자들은 눈에 보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댈 수 있는 합리적인 것만 역사책에 담았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삼국사기고 이 책은 기전체로서 정리가 됐는데 이 기전체 같은 경우는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전체는 어떻게 서술이 되냐면 일단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게 바로 본기고 그 다음에 열전이라고 해서 신하들에 대한 내용을 이 편에 적습니다. 그리고 지라고 하여 여기서는 제도사 그리고 표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연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서술하는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자세한 것이 바로 저 기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상당히 양이 방대하다. 자, 무신정변 이후에는 각훈이라고 하는 승려가 고려의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해동고승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자, 니은의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고구려의 이야기를 적은 동명왕편, 이 동명성왕에 대한 찬양 시를 적었습니다. 자, 디귿과 리을을 함께 묶어주시고 이련이 썼던 삼국유사와 이승유가 썼던 제왕홍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단군을 강조했습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뿌리고 우리 민족의 근원인데 이 두 책이 쓰여졌던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이 원간섭기는 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고려를 간섭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고려의 자주성이 대단히 훼손되고 폄하됐을 텐데 이런 떨어진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근원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였던 단군을 책에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어떤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후기가 되면 이제 성리학이 중국에서 넘어오게 되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대의 명분과 정통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상이 성리학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리학적인 사상이 이제 우리 역사서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고 고려 말이 되면 이재연의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괄호 4번의 성리학의 전례를 보겠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송나라의 주자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만들었던 것인데 이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그리고 우주 만물의 원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으로 규정했던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 바로 고려 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성리학을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것을 흡수하게 되고 이것을 공부했던 신진사대부가 바로 이성계를 왕으로 앉히게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불교 사상과 신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사상은 자, 칠판 한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불교 사상의 경우는 자, 일단 태조 때는 불교를 대단히 숭상하게 했던 후뇨 10조.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남겼던 10가지 가르침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개최해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대단히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였구나. 황종 때는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승려를 뽑는 과거시 및 승과제도도 함께 실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 2번에 불교 통합운동과 청태종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천태종이 있습니다. 의천의 교단 통합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 사회는 이 교종과 선종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대립하고 충돌을 많이 했었는데 이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을 중심으로 자,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런 모습들이 바탕이 되어서 의천이 만들었던 종교가 바로 천태종이 되겠습니다. 천태종.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종 중심이었다.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을 포섭하려는 그의 움직임, 그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시한 방법이 바로 교관 겸수라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괄호 3번에 쭉 내려오시면 결사운동과 조계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이제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진울은 교종이 아니라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승려입니다. 그래서 진울이 만들었던 종파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조계종이 되겠습니다. 조계종. 그래서 이 진울은 어떤 걸 강조하게 되냐면, 자, 이 진울은 도노점수와 선종과 그리고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을 이 학습 방법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보조국사 진울의 조계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깨달음을 한번 얻을 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도노점수라고 그러고,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은 선종에서 얘기하는 선정과 교종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파와 방법을 여러분들 조금 의천과 진울을 통해서 좀 비교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울에 이어서 동그라미 3번에 해심이 있습니다. 해심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불교는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하는 유불일실설을 얘기했고, 불교가 대단히 중시되었던 이 고려 사회에 나중에 성리학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성리학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토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계기를 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괄호 4번에 대장경 간행을 보겠습니다. 대장경 간행은,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편찬하는 게 바로 대장경인데, 고려에서는 초창기에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이제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친다는 이런 호국불교의 정신을 담아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이 나중에 몽골 침입 때 불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제조대장경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익숙한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 조금 구분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이 천태종을 창시했던 이 의천의 경우는 속장경이라고 해서 아주 커다란 어떻게 보면 또 대장경을 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천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속장경이라고 하는 대장경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도교도 있었는데 풍수지리사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사상은 아까 봤지만 신라 말기에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고, 신라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지방 호족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수지리였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서 기억에 처음에는 개경이 이제 고려의 수도인데, 개경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개경이라는 뜻의 서경을 중시 여기면서 이 서경을 중심으로 고려가 북진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자, 고려 중기가 되면 이제 한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 명당설이 뜨게 되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바탕이 돼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양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수도도 한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 사상은 생각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이 컸고, 수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에서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괄호 2번에 인쇄술의 발달에서 동그라미 위에 활판 인쇄술에서 니은과 디귿에 조금 밑줄 그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건 상정고급 예문인데 이거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에만 밑줄 한번 더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줄 넘어가셨어요. 자, 화약무기 제조와 조선기술에서 그 동그라미 1번에 고려 말에 최무선이 그 외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화포를 개발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괄호 1번에 건축과 조각이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건물 양식을 하나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게 좋냐면, 자, 주심포 양식이라는 것이 있고 다포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심포와 다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건물이 지붕이 있으면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기둥과 지붕의 하중을 뒷받침하는 이 사이에 공포라고 하는 하나의 이렇게 설치물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 있는 이것을 주심포라고 하는데, 이것 이외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공포를 이렇게 하나씩 더 설치해서 건물의 화려함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양식을 바로 다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포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포 양식 같은 경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다포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가장 밑에 보시면 주심포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 다포 양식인 성불사, 영진전 하나만 외우시면 이 외에는 주심포 양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